그 다음 질문. 그래서 이제 그럼 왜 저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질문을 발전시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경투 중에서도 했었지만 이제 손정희와 캐시우드, 그러니까 아시아판 캐시우드인 손정희와 그죠? 서양판 손정희인 캐시우드, ARK의 펀드 두 개의 어떤 투자 스타일과 투자 현황 그리고 여태까지 수익률들을 비교하면서 살펴봤었는데 갑자기 제가 든 느낌은 뭐였냐면 저 왜곡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자산의 어떤 높은 변동성이라든지 또는 급격한 변화 라는 거를 분명히 어떤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누구일까 또는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올까 해서 일단 저는 합리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캐시우드를 공부했었으니까 캐시우드 아줌마를 좀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캐시우드는 글로벌 7공주를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여기 호기심이 생겼어요. 글로벌 7공주가 무슨 얘기냐 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시장에 나타난 자문사 7공주라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익률 1600%를 아니 160%를 기록한 자문사 7공주라는 2010년 6월 25일자 뉴스이죠. 그죠? 그래서 증권가 이른바 자문사 7공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문사 7공주는 LG화학, 하이닉스, 기아차,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테크윈, 제일모직을 말한다. 모두 투자 자문사들의 조언으로 투자되는 레버 카운트 주요 종목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이제 자문사 7공주라고 해서 펀드들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었고 투자 자문사들이 엄청나게 니치 마켓을 공략하면서 활약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활약한 자문사들이 나중에 운용사로 전환이 되고 막 난리가 났었죠.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금융위기 이후에 풀린 유동성에 막대한 수혜를 보는 이 자문사들이 그 굴러들어온 돈들을 주요 종목, 이른바 7개 종목, 저 7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면서 저 종목들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단기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하는 현상을 자문사 7공주 사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LG화학 같은 경우는 1년 전 최저가가 11만 8천 원이었는데 이 당시 24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뭐 수익률이 163%다. 기아차도 뭐 수익률이 160%, 삼성전기도 160%, 제일모직 120%, 하이닉스 100%, 삼성 SDI도 83%, 테크윈도 67%에 기록할 만큼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금이 쏠렸고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렸고 그걸 운용하는 자문사들의 특정 자문사들로만 돈들이 많이 쏠렸고 그 자문사들은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를 했고 그러다 보니 그 돈 들어온 것들이 계속해서 그 종목을 사는 현상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7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들의 수익률은 형편이 없었고 이 7종목의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연히 얘네들이 수익률이 좋을 때 투자 논리는 엄청난 투자 논리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때도 삼성전기며 제일모직이며 하이닉스 지금 보면 이해 안 되는 몇몇 기업들도 있지만 저런 애들이 왜 올라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는 당연히 자문사의 매니저들이 충분히 판단하고 산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인 투자였죠. 그러니까 올 초와 그러니까 작년과 올 초까지 이어지던 한국의 삑, 이른바 뭐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이라고 불리우던 그죠? BBIG라고 하는 현상과 좀 비슷한 거였죠. 그 종목들이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투자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한 현상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갑자기 이 사태가 떠올랐다는 거죠. 이게 이때는 이제 한국의 문제였는데 한국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자문사로 몰렸고 그 소수의 자문사들이 특정 종목을 엄청나게 투자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오버슈팅 되는 현상이 나왔고 실제로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 다음. 불과 6개월 만에 앞에 뉴스가 2010년 6월 달 뉴스였는데 그죠? 그 다음 뉴스가 2010년 12월이니까 불과 6개월 만에 잘 나가던 자문사 7공주에 몰라.
이라고 해서 한때 신데렐라 대우를 받았던, 그죠? 숨은 진주라는 소리를 들어서 뭐 공주까지 불렸던 급락한 주가로 찬밥 취급을 받는 부엌대기 신세가 됐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투자 자문사들의 사랑을 받던 소위 자문사 7공주 중 상당수 종목들이 하반기 들어 주리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망신살이 뻗쳤다. 그죠? 그래서 특히 삼성과 4공주들의 몰락이 두드러졌다. 23일 종가 기준 뭐 삼성전기는 하반기 들어서만 거의 20% 가까이 하락해서 코스피 대비하면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39.7, 39.07%로 떨어졌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떠올랐냐? 이제 좀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 자문사 7공주 사태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현상, 그리고 아까 말했던 캐시우드와 손정희 소프트뱅크의 이벤트, 그러니까 그로 인한 이벤트는 글로벌한 현상. 근데 이제 이게 한국이냐 미국 시장이냐 글로벌 시장이냐의 차이만 있지 뭔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느낌이 계속 든다라는 거죠. 제 느낌에는. 다음. 아니 호구 아주머니는 이제 프랙탈을 이해하고 계시네요. 진짜 엄청난, 너무너무 그러신 거 아닙니까? 저는 프랙탈 논리를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 맞아요. 이렇게 찾는 걸 좋아합니다. 뭔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잘 확대해서 보면, 그죠? 세상의 이치와 다 부합하는. 그래서 이제 이때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걸 뭐 분석을 해봤더니 도대체 이게 운용사들의 견제 때문이냐, 자문사들의 포트폴리오가 오픈되니까 단타로 따라 들어온 개인들이 하반기 들어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탔다. 그래서 자문사들은 추가 매입 여력이 없고, 추가 매입 여력이 없다는 게 뭐죠? 자문사들로 추가 돈들이 계속 들어와야 그 자문사 7공주라는 애들 계속 살 텐데, 그 추가 유입이 없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7개 종목을 갖고 있어서 내가 수익률을 100% 냈어. 근데 첫 번째로 가입한 고객이 환매를 하겠대. 그럼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7종목 중에 한 개를.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자기가 보유한 종목들을 팔아서 환매를 해줘야 되니까 본격적인 환매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딜레마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일단 일반적인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이해하시기가 조금 힘든데 이래서 펀드를 운용할 때 지나치게 초과 수익을 내는 게 뭐 엄청난 능력처럼 보이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히려 한국 시장도 그렇지만 글로벌도 마찬가지죠. 너무 뛰어난 수익률을 올리면 오히려 환매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10%밖에 안 올랐는데 내가 가입한 펀드는 80%가 상승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A 회사에 펀드를 가입했는데 코스피가 10% 오르는 동안 80%가 올랐어요. 여러분 원금이 80% 늘었어요. 그랬다라고 치면 여러분은 어떤 충동을 느끼시나요? 환매하고 싶은 욕구가 커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환매가 들어왔다라는 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 뭐 자문사 7공주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거의 대부분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 종목을 조금씩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매장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돈들, 80%나 되는 저 엄청난 펀드에 들어오는 돈들, 저 펀드 진짜 잘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돈과 환매에서 나 이제 80% 수익률 났으니까 나가야 되는 돈들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점점 들어오는 돈의 유입이 낮아지면 이제 인기라는 게 한때잖아요, 다. 들어오는 돈의 유입은 낮아지고 기존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익이 엄청 높아졌으니까 이 사람들은 환매 욕구가 커지죠. 그러면 팔겠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신규 유입이 없어요. 그럼 이제는 내가 주요 투자했던 기업들이 주가 오르지 않거나 하락하는데도 팔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게 이제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과도한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펀드가 좋다라고 평가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 나는 잘하고 있는데 환매가 나온다는 거죠. 오히려 팔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져요. 왜?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장이 10% 올랐는데 내 펀드가 한 15% 정도 수익을 냈어요. 이런 상태가 가장 애매하면서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꾸준히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금의 유입이나 유출이 막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그냥 꾸준한 변동을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시장은 10%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가입한 펀드는 80% 수익이 난다? 그럼 환매가 나온다는 거죠. 초반에는 인기가 높다가 나중에는 환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냐면 첫 번째, 그 펀드가 80%의 수익률을 올리는 게 맞냐? 정말 팩트로 80% 수익률을 올리는 게 맞냐라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한 30% 정도, 그러니까 눈에 띄는 순간부터 이 펀드가 잘한다라고 소문이 나고 눈에 띄는 순간부터 그 뉴스와 그 정보로 인해서 돈들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돈들이 몰려 들어오면 그 펀드에서 원래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비율대로 사게 돼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내가 사서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또 수익률이 좋다라고 또 뉴스에 나오겠죠? 그럼 또 자금이 유입돼요. 그럼 그 유입된 자금을 또 사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올라가요. 이런 식의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문사 7공주 사태도 이분들이 처음에 셀렉한 이 7개의 종목들은 굉장히 시장을 아웃퍼폼 할 만한 당시의 종목이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과연 6개월, 1년 만에 160%, 180%의 수익률을 낼 만큼 높은 기대치가 있던 기업이었을까? 정말 그게 타당한 수익률이었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돈들이 과도하게 유입되다 보니 사게 된 특정 종목과 섹터에 몰리게 된 현상은 아닐까라는 걸 고민해 봤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그게 지금은 한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다? 글로벌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닐까? 혹시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ARK라는 펀드 ETF에 의해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요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자무사 7공주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2010년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무사 7공주라는 게 있었고 그 기업들 단기적으로 수익이 엄청 좋았고 대형주였고 당연히 투자 논리에도 맞았는데 개인들이 그 종목들을 따라 사기 시작하면서 초과 수익을 낼 기회가 줄어들고 자문사로의 자금 유입도 점차 둔화되면서 환매가 늘어나면서 종목의 수익률이 점점 악화되다가 나중에는 수익률이 형편없어지는 국면으로 가더라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 12월에 작년 말에 이거 펀드 보유 비중 상위를 조사를 해놨었거든요. ARKK, 그다음에 ARKG, ARKW, ARKF라고 해서 그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ARK 펀드들의 ETF들의 보유 종목 탑 15개 정도를 다 추려서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3개월이 됐죠. 3월 3일이니까 이제 1분기가 지난 거죠. 그런 현재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을까를 보여주면, 네. 뭐,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인데, 제가 이제 저희가 이거 조사하다 쭉 봤더니, 뭐, 큰 변화가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여기서 뭔가 좀 특이한 내용들과, 아까 말씀드린 자문사 7공주와 같은 현상들이 좀 보인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원래 ARK는 ARKK가 가장 유명한 ETF였어요. 그죠?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는, 이노베이션에 투자하는 ARKK가 가장 대표 ETF였는데, 그 ETF에 테슬라라는 기업을 굉장히 많이 편입하고 있어가지고, 초기에서부터, 이걸로 유명해진 거죠. 이걸로 엄청난 스타가 된 펀드인 거죠, 사실. 그러고 났더니 ARKK로의 자금 유입이 높아지다 보니까 ARKG라고 해서 그죠? 유전 관련 투자하는 ARKG ETF가 만들어지고 인터넷에서 투자하는 ARKW라는 ETF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핀테크에만 투자하는 또 ARKF라는 ETF도 만들어지고 사실 인더스트리얼에 투자하는 ARKI인가요? 그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자문사 7공주와의 아주 유사한 형태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담는 기업들을 봤더니 저희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그려놓은 기업들을 잘 보시면 테슬라가 ARKK에도 있지만 ARKW에도 있고 그죠? 트윌로 같은 경우는 ARKK에도 있고 ARKW에도 있고 ARKF에도 있고 그죠? 위에 보시면 12월 달 기준으로 보시면 그래서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 지금 3개월 만에 스포티파이가 ARKK에서 무려 6위로 올라섰는데, 그죠? 스포티파이 6위로 올라섰죠. 6위로 올라섰는데 ARKK에도 있고 ARKW에도 있고 ARKF에도 있더라. 그죠? 트윌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밑에 보면 ARKK, ARKW, ARKF에도 다 트윌로가 들어가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색칠해 놓은 애들을 보시면 다 유사하게 들어가 있는 애들입니다. 그 텔라닥 같은 경우도 ARKKGW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 ARK라는 펀드 ETF가 테슬라를 초기에 편입했고 테슬라가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나스닥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한 최고의 핫 종목이 되었는데, 핫 기업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S&P 500에도 등재가 되고요.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편입된 효과, 그리고 테슬라를 사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물량들, 그런데다가 테슬라를 초기부터 투자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혁신기업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ARK라는 펀드가 주목을 받고, 그 펀드가 주목을 받다 보니 그 펀드로 엄청난 글로벌 자금들이 유입되고,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 혁신기업에만 투자한다라고 했던 ARKK가 GWF라고 이름으로 계속해서 다른 ETF들이 만들어지면서 비슷한 혁신기업, 이른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익은 잘 발생되고 있지 않지만 엄청난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득 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 이제 다른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좀 팔로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ARK의 매매 패턴을 쫓아가지고 ARK가 비중을 늘리는 종목들을 따라서 하고, 아니면 ARK가 새로 어떠한 ETF를 만든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먼저 선점해서 사버리는 거죠. ARK가 위성과 관련된 ETF를 새로 출시한대라고 했더니 뭐 특정 기업이 막 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막 기록하면서 막, 그죠? 하루 만에 막 300%, 400%씩 오르는 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 10년 전에 2010년에 일어난 한국에서 일어난 자문사 7공주 사태와 아주 유사한 형태로 가는 거죠. 이른바 뭐 그냥 나스닥을 추종하거나 S&P 500을 추종하는 단순 ETF의 경우에는 다 모든 종목들이 시장 지수와 비례해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별 영향을 못 친다라고 치지만, 이렇게 특정 혁신기업, 이른바 나스닥 성장주에만 아주 오리엔티드해서 투자하는 ETF와 펀드에 글로벌 자금들이 엄청 뭉태기로, 그리고 그걸 추종하는 개인들의 추종 매매까지 이루어지는 현상들은 과거 한국의 자문사 7공주 사태를 떠올리게 할 만큼 유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땠다? 앞에 본 것처럼 한국 자문사 7공주 사태가 어땠죠? 썩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변동성이 생기더라, 그걸 이용한 차익 거래를 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서 너무 뛰어난 수익률에 의해서 환매가 발생되면서 스스로 그 보유 주식들을 팔아야 되는 상황들이 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최근 들어서 장기금리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로 주식시장이 좀 흔들렸을 때,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렸을 때, 요 ARK가 갖고 있던 기업들의 그 며칠간의 수익률을 팔로우를 나중에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들의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얘네들이 하루에 막 10%씩 올랐다가 10%씩 빠지고 3개월 만에 막 30%씩 다 올랐던 애들이 반토막이 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속해서 이런 기업들만 따라서 사고, 그러니 특정 기업으로 돈이 몰리고, 그럼 뭔가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그 왜곡은 단기적으로는 좀 버틸 수 있지만 특정한 배신자, 이게 무슨 얘기야? 차익 실현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엄청난 드라마틱한 수익률 변동성을 만들어낼 거고, 그죠? 그래서 과연 당연히 캐시우드가 굉장히 잘 분석하고 해서 투자를 하고 있겠지만
실제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도 작년 코로나19 변동성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소프트뱅크가 투자했던 비상장 기업 중에서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도 단기적인 자금난에 봉착할 정도로 캐시가 없는 상황에 몰릴 정도로 굉장히 큰 위기를 초래했었는데, 그런 투자들이 일부 그런 쏠려 있는 투자들이 이 ARK도 사실은 굉장히 큰 쏠림이 발생되고 있다. 당연히 성장주가 좋죠.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주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풀린 유동성에 비해서 성장주가,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업이 너무 적으니까 이런 기업들의 성장성은 아주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새로운 혁신이라든지 기대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과도한 쏠림이 일어나고 나면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은 싸그리 동조해서 시장과 대비해서 과도한 하락을 보인다든지 상승을 보이는, 이른바 변동성이 심해지는 국면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또 사실 놀랐던 건 뭐냐면, ARKW를 보시면 여기 테슬라랑 보이세요? 빨간색으로 저희가 해놨는데, 비트코인 트러스트 보이세요? ARKW에는 테슬라 비중이 8.3%, 그 다음에 비트코인 비중이 5.2%.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갑자기 최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과 유사한 형태의 자산으로서의 동행하는 흐름을 지난 3년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금과는 상반된 방향, 역행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사실 개인적인 답은 저는 어디서 찾았냐면 여기서 찾았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대체적으로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동행하는 성향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과 더 유사한 궤적을 보이고 있는 게 뭐냐? 테슬라다. 캐시 아웃으로의 자금 쏠림, 그리고 그걸 이용한 개인들의 선행 매매, 그 다음에 ETF 및 각종 뭐 거래를 통한 뭐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라는 정보 및 기사, 그런 것들의 공유, 그 다음에 MZ세대들의 그런 투자에 대한 팔로우, 이런 현상들이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과도한 쏠림으로 발생시킨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사실 테슬라가 800불까지 갔던 현상도 그렇고, 비트코인이 지금 5만 불 넘어서 뭐 특정한 가격에 이른 원인 중에 하나로서, 또는 금과 상반된 방향의 궤적을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제가 찾아낸 상상력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에서 이건 과거를 생각해보고 최근의 뉴스를 팔로우해보고 이런 현상들을 지켜봤더니 이게 과거에도 그랬는데 아주 비슷하네 라는 관점으로 저희는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음.